감사합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이신 문국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정말 이 격동하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이고 저희들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국민들은 그 당시 꿈이 좌절되었던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국 비상시국회의도 내란 세력 청산을 기치로 광장의 열기를 높이는 데 함께하면서 한편으로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서 발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족 자존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데 밑바탕이 되어야 할 개헌을 국민 참여 속에서 성취하는 길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한성대학 김규욱 교수님인데, 김규욱 교수님은 예전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상임 공동의장님을 지내셨습니다. 김규욱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한국사회 대전환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함의입니다. 이 조사에 참여하신 모든 응답자와 특히 전민동 분들이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한국 사회가 대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각자는 여기는 10인 10세계, 100인 100세계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 우리가 윤이 가져다 준 충격은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사실 취약한 것인지, 일제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만들어낸 시민사회가 정말 취약하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넘어서서 대결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건가, 어떻게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한반도로 더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헌정주의의 위기가 직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기점은 1987년 6월 항쟁이 가져다 준 제6공화국 헌법일 것입니다. 1987년 6공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정말 대통령, 국회의원 직접 국민이 뽑아보자 하는 직선제 대의 민주주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시민들은 표만 찍는 사람이 아니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실제로 참여와 수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 속에 시민들이 주장을 하겠다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늘 조사에서도 그러한 목소리를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갈등을 하는 만큼 사실은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여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변화는 지금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금융자본의 움직임을 우리는 한국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적인 시장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세계적 대기업으로 여러 기업들이 지금 등장해 있고, ICT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ICT 산업의 그런 현장성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K-컬처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K-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문화산업 속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1997년 이제 외환위기가 가져다 준 그 후과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작동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플랫폼 경제는 초단위 임금 체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과학기술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만인을 위한 과학기술이면 좋겠지만 대기업이 주도를 해나가면서 대기업 이용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용은 하고 있지만 초국적 사회의 수많은 가시적인 스마트 사회 등등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도 정치 경제적인 논리 속에서만 간다면 이거는 민중 시민사회와는 거리를 둔 채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한국의 인구학적인 변화는 세계 인구학자들이 우려할 만큼의 급변을 합니다. 이것은 위기도 가져다 주지만 기회도 줍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엄연한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력의 감소라는 것은 GDP가 감소되고 세금원이 감소되고 연금이 감소되고 병력이 감소되고 노동력, 학령 인구까지 감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가구가 이제는 대단위의 가구 구성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인식을 한다라는 건 너무도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그 속에서 기후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건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그 지구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의 한국 사회가 새로운 기회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는 그야말로 지혜가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이 결국 개헌의 논의로 많은 경우에 귀착이 됩니다. 그러나 개헌은 귀착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개헌은 사회 대전환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걸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대전환을 요구하는가를 우리가 말을 한다면 바로 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가 11개의 영역을 설정을 해서 어떤 것을 이게 취급하다 더 절박하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개의 우리가 영역을 구성하는데요. 이 결과 중복을 이게 열어놨는데요. 정치, 민주, 언론 개혁이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응답의 결과에 있어서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그다음에 언론 개혁, 그다음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그다음에 기본권 관련한, 그다음에 참여, 수구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높이 진행됐고, 또 하나 의외로운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제 4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이 중에는 낮은 응답을 보였다는 것도, 그래서 아마 너무도 시급한 이게 의견들이 항목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밀린 것으로 봐집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개혁, 민생, 부동산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60 헌법에도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경제민주주의는 멀었다는 인식들을 하는데 이거는 성별로 연령별로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의견, 그다음에 10대에서 청년 세대들이 10대, 30대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물가 안정은 남녀 연령별 상관없이 똑같은 이제 중요도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것도 역시 큰 틀에서는 민주화, 경제 민주의 의제죠. 근데 이것은 남성과 60대들이 아마 사업과 이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제개혁, 금융개혁, 규제개혁 등등은 성별 연령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의미 있는 게 가계 중소상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과 청년 세대들이 중년 남성보다 더 높았다는 것도 의미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성별과 연령별 관심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다음에 외교 안보,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그룹별로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의제에서는 60대 이상이 좀 더 높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는 한미동맹, 새로운 통일론과 관련해서는 60대 그리고 남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이제 연합군사훈련, 그다음에 병역제와 관련해서는 여성 청년들의 의견이 높습니다.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또 관심 있게 봤던 혐오, 차별, 성평등 영역의 개혁에 있어서는 여성 10대들의 목소리들이 확실히 이거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이런 성별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흔히 우리가 통념적으로 말하긴 노동은 남성 영역이라 말했던 건 이제 이미 잊어주십시오라는 게 이번 조사에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남성 영역만의 문제가 아닌 이거는 하위 과제에 따라서 남녀 그다음에 10대들도 상당히 유의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환경 영역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압도적인
높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의미로운 결과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10대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기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탈산업화의 경향이 있다면 남성의 응답자들의 상당히 많은 경우는 전통적인 산업화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번 순위에서 조금 놀라웠던 것은 교육 영역이 상당히 후순위로 중간 정도로 밀렸다, 중하반으로 밀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자체는 개별 개혁에 대한 응답 자체는 상당히 높고 여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과 10대들이 개혁에 있어서 높은 응답률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출생 고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률 전체적으로는 낮은 편이었는데요. 10대와 그러니까 여성과 10대 청년층들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안전 영역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후순위로 이제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농업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만 우리가 1월 19일 바로 있었던 남태령 집회를 보면서 느꼈던 이것이 그저 뭐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자, 국가 주권과 관련된 문제와 또 연결된다는 걸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과학기술 학문 영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낮은 상대적으로 국가 의제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했지만 이게 이번에 답변에서는 낮은 이게 전체적인 순위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제 자체에서는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자유의견이 제가 707명의 열정을 발견했던 바로 이런 장인데요. 보통 사회조사를 하면 이런 자유의견을 필히 두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통 10% 내외, 많으면 20%인데 여기는 거의 43%라고 하는 놀라운 자유의견을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정리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세 가지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회 대전환을 한다 하니 우리가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풀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서 제시하신 내용은 바로 공론화 속에서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정치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특히 야당의 이중대로서 시민사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뼈아프거나 확실한 그런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설문 내용에 있어서 강조한 부분이 또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양당제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가 실제로 양당제로 되어 있는 그런 형국 속에서 다당제를 통해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사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광장의 목소리가 더 울릴 수 있다는 수기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행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된 요구를 사회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거, 법인세 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형법, 양형에 대한 얘기까지 상당히 많은 얘기를 담아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미 우리가 단순히 그 과거의 산업형의 그런 노동 구조가 아닌 새로운 노동 구조로도 가야 된다. 잘 알다시피 스웨덴 같은 나라는 최저임금제가 없잖아요. 사회적인 노동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으면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싸워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이미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이미 그것이 하나의 원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세금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양당 정치 관행에 대해서 혁파해야 되는 공공성, 시민적 공화주의에 대한 기본 지향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맺은 말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사회개혁 대전환 주제로 한 아마 최초의 조사로서 이 조사는
하는 의미가 있고 특히 생생한 목소리를 울려 퍼지도록 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번 조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면모도 일정한 정도 보였다 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10대, 30대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남성과 40대 이상의 응답 경향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 차이가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지, 이거는 배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쪽에서 이번 조사에는 엘리트 중심의 조사가 아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고, 응답자들의 성실성과 열정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지식 기반 사회의 어떤 시민사회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전체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점도 명백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를 민주연구원이 반드시 수행해 주십사라고 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번 조사는 그런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응답자의 성격이 사실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함의를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요. 개헌은 절실하지만 개헌이 사회 대전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개헌이 됐다고 사회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법적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시민사회, 정치사회, 리더십의 소통과 공론화의 과정, 피드백에 경과하는 그런 단기, 중기, 장기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대전환의 주체로서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 진보의 정당들이 활성화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번 조사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창희 처장으로부터 촛불광장 시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주제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북한 경제가 전공인데요. 제가 북해로 또 다른 캐릭터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전민동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상행동에서 사회 대기업 과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전국 비상시국회의도 저희 전민동도 같이 소속이 돼 있지만 비상행동의 주요 소속 단체로서 이렇게 26개 의제를 우선순위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에서는 언론개혁, 아까 얘기했던 검찰 및 사법부 개혁, 그리고 성평등, 차별금지 이런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선순위에 떨어지지만 이걸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과학기술 학문에서 R&D, 정책혁신 이런 거에 넣어서 26개 세부 의제를 갖고 이제 2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검찰 및 사법개혁, 언론개혁, 남북협력, 참여수기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서 차별 혐오금지, 사회적 약자보호까지. 그래서 온라인 토론회는 23일 줌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177명 중에 107명이 참석했고, 지난 결과가 검찰 및 사법개혁, 검찰 기소청 분리, 시민 기소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리고 언론 개혁,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사장 이런 경영진 임명 시 시민단체 검증이 필요하다. 남북협력, 대북 적대적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 참여수기 민주주의, 시민회를 설치된다. 주민자치의 법제를 해야 된다. 기본권 보장에서 교육 공공성 제도 개선. 그다음 국민 건강보험으로 안 넘어갔나요? 국민 건강보험으로 모든 환자,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는 보험 일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된다. 7조 우선 폐지된다. 그리고 이 자료집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경제민주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이 보장돼야 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가 경제민주화의 바탕이 돼야 된다. 교육개혁,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필요하다. 입시제도 개혁, 특히 수능시험제도가 폐지돼야 된다. 그리고 역사정의, 과거사청산에서는 역사정의 담론을 형성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정부, 정당, 시민사회 등이 결합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일제잔재 청산으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기후환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법제도 개선 및 규제 하나가 필요하다. 지역한전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장애인 차별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사회대격 실현을 위한 상설기구가 구축돼야 된다.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가 활성화돼야 된다. 공론 확산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이 진행돼야 된다. 법제화를 위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 대기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공동 선거 공약 이런 것들도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제 제가 말하는 본 주제인 광장에서의 그런 현장 목소리가 담긴 사회 대개혁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되는 거죠. 박근혜 탄핵 국면과 윤석열 탄핵 국면의 차이는 불확실성이 많이 증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는 여권이 많이 분열됐었고 이 윤석열 탄핵 국면 때는 내란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이 비교적 단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이것을 대부분 이런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범죄적 소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구급 파시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시즘에 대해서는 더 제가 굳이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전통 파시즘에는 대자본도 결합돼 있고 일정하게 폭력과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포스트 파시즘은 전쟁과 폭력에서 비교적 의회 정치를 더 존중하면서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제가 변태적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제가 이거는 한문적으로 엄밀하게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왜 변태라고 그러냐면 이런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 포스트 파시즘이 아니라 오히려 정통의 파시즘, 즉 사회 붕괴를 불러왔던 망국적 파시즘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말의 성찰도 진행하지 않는 영구집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망상, 정치적 도박도 이런 극우 파시즘 형태로 일삼는 그런 어떤 집단이다. 물론 이제 다행히 여기에 이제 돈을 대는 대자본이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어쨌든 군대, 수구 언론, 검찰 권력, 특정 종교까지 해가지고 괴이한 지금 파시즘이 거짓의 대중운동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특히 많이 나왔고 민주당 평당원들도 많이 나왔고 또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놀라웠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있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진출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아저씨들이 많이 나오냐, 중장년이 많이 나오냐,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중장년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왜 많이 안 나오냐? 박근혜 탄핵 때까지 해서 민주정부를 세워봤는데 실망감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정치적 관망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온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직적으로 묶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세운 민주정부가 만약 민주정부가 세워졌었다고 했을 때 제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회대결을 제대로 못 이룬다 하면. 저는 정치적으로 이탈한다고 봅니다. 많이 개인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젊은 세대를 이 정치적 현장에 들어온 젊은 세대들을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향후 민주정부는 사회대결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자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대결을 실현할 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보 세력이 힘이 클 때는 사회대결 아까 100대 가지 이런 거 다 반영돼가지고 실현합니다. 그것을 100% 다 관철하지 않더라도 60, 70% 관철하면서 그렇게 갔던 거죠. 근데 실제로 파시즘 세력의 힘이 클 때는 중도 세력까지 다 묶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주의적인 선거 연합, 선거 공약보다는 최소주의적인 선거 공약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보 세력이 보기에 이건 중도적 가치보다도 못한데 이런 걸로 최소주의적으로 선거 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치 공약보다 어떤 복지 공약 이런 것들이 공동 선거 공약으로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진보 세력은 그런 거에 많이 실망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 세력 청산을 우선적 과제로 보면서 주관식 의견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 청산을 하고 그 힘으로 사회대결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 공약으로 집권 연합으로 우리들의 100대 6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하나의 집중적인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다음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 임원영 선생님이 촛불 국민행동한테 해체하지 말고 자신들의 개혁의 목소리를 민주화가 계속적으로 반영하는지 지켜보는 그런 범국민적 기구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하냐? 파시즘이 대중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시즘은 대중을 훈육하고 대중을 동원합니다. 나중에 속았다고 해도 이미 역사는 많이 뒤틀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파시즘의 거짓의 대중운동을 이기려면 참의 대중운동을 우리가 잘 벌려야 된다. 그래서 선거연합, 집권연합도 중요하지만 거리에서 파시즘 세력이 모이는 것보다 참의 대중운동하는, 우리가 올바른 대중운동하는 세력이 더 많이 모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 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장에서 파시즘을 이겨내고 그 힘으로 사회 대개혁을 민주정부에 반영시켜서 반드시 실현해내는 그런 대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코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정치개혁 관련 것, 정치개혁, 언론개혁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도 하나는 이제 내란 국면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좀 크게 보면 87년 체제의 정치랄까 그런 것의 한계 그런 것도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 지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87년 체제의 이제 정치의 한계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정치 갈등이 이제 고조되면서 정치 갈등을 사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보통 이제 정치 사법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검찰 등이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사법의 정치와. 그렇게 되니까 정치가 완전히 제가 이제 표현한 말로 하면 사법 정치가 돼버렸어요. 정치와 사법 영역이 분리가 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둘이 엉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엉망이 이제 돼버린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검찰의 장난이랄까 그런 게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정치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하느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해결책으로서 사법과 정치를 분리시키자.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정확히 이제 분리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정 운영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토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 감시와 참여 제도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보니까 정치 제도, 제도와 관련해서 지시가 이제 그리 높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정치 제도의 변화가 이게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교 안보 평화 영역도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피상적인 외교를 이제 펼쳤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이런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남북 관계가 나빠지고 국제 한반도 정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긴장을 방지하고 평화를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특히 전반적으로 안보와 통상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가치외교 쪽으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신냉전에서 다극 체제 쪽으로 이제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가치 외교보다는 국익 외교 부분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외교와 이제 국익 외교의 균형을 맞추면서 대외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민생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거 문제, 부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층의 응답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주거 문제, 부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젊은 층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볼 때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과 노동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노동 안에서도 어떻게 제대로 이제 자기 지위를 갖지 못하는 언더클래스랄까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 취약계층 또는 뭐 여기서 지적은 안 됐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려운 층들 그런 층들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기타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교육이라는 게 뭐 초경쟁을 위한 지위 상승을 위한 이제 그런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
그다음에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문제, 보건 의료 안전 문제, 그다음에 농어민 보호 문제, 그다음에 과학기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인 대답의 공통성은 뭐냐면 국가의 역할이나 공공성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커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불평등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양화됐어요. 다양화되고 복합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제도나 문화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다양화되고 복합적인 그런 사회에 대해서 옛날식으로 이제 자꾸 그것을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다양성만큼 그런 것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장애인 차별 철폐라든지 성평등 교육 강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기성사회에서 너무 옥죄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후 환경 문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그 선진국에서는 빨리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꼴찌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가 9%밖에 안 돼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완전히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우리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송전망 설치를 그 토론 모임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문제도 전반적으로 그 대폭 차기 정부에서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제를 누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창희 박사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최소주의적인 것은 그 헌정 질서를 지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세력 빼놓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주의적인 어떤 연합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 판단에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윤석열 내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그곳 세력이나 보수 세력의 어떤 대중 집회가 상당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민주당이 만약 자기 정부에서 집권한다면 민주당 정부로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합정치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합정치를 하면서 사회 대개혁, 이거 어떻게 보면 최대주의의 어떤 그런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공약을 보니까 그 조사 공약을 보니까 별로 최대주의적이 아니더라고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 상식적인 어떤 요구를 사회 대개혁 속에 포함을 시켜가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주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식적인 것들,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회 대개혁 속에 이제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세력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시민사회 세력은 코디네이터, 조정자 역할을 좀 했겠습니다. 연합정치를 하고 사회 대개혁의 어떤 그 내용을 만들어낼 때 거기서 일종의 이제 그 헌정 그 수호연합이라든지 민주진보 세력의 어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에서 한 주자가 아니고 플레이어가 아니고 그다음에 연합정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회 대개혁의 어떤 공약이 만들어지기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은 우리 서복경 교수님이신데, 서복경 교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소장을 지내셨고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우리 서복경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번 12.3 내란이 우리나라의 이 반체제국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극우 세력들이 원래 있었죠. 정강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시화된 거죠. 그러면서 사이즈를 키우고 있고 성격이 급격하게 폭력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나쁜 극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어가지고 짠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극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액션을 하면서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고 얼마나 더 폭력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체제 구구의 진행 과정을 저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자 진영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포커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첫 번째는 방금 이제 신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그 반체제 구구를 선동하는 세력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민주주의자들이 세대나 의제나 영역이나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일단 지금은 최대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반체제 극우의 내용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사람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들도 커지는 겁니다.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세력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알고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쁜.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말에 계속 노출되는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음모론도 믿게 되고 이제 믿게 되면 이제 이분들의 멘탈리티가 독립운동하는 멘탈이 되는 거예요. 니들은 모르지 나는 알아. 내가 니들을 구해줄게. 니들을 좀 구하는데 테러도 좀 해도 돼 원래. 이런 마인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인드로 급속하게 그 전환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경향에서 떼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다음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는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정부 임기 10년은 임기 초반에 한 100일 정도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1997년에 그 김대중 정부 대선 캠페인이나 아니면은 임기 시작 시점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극복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규모 확장 재정 프로그램을 바로 런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크게 보면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AI 기반을 해가지고 기술 변화의 경제 시스템이 한 특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불붙이고 있는 보호무역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지금 아리백 필두로 하는 기후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체제 하에서 이게 세 개 다 지금 완전히 뒤처져 있는 상태고 지금 한국의 환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그 일자리의 문제나 소득 감소의 문제나 이 성장률 전환 문제가 이 글로벌 시스템의 적응지체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이 민주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이제 이분 그 다음 정부가 초기 화두로 잡아야 되는 것은 이런 글로벌 경제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정부, 이 민주정부 하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비전을 가져야지만이 저 극우의 선동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수사 기소하고 처벌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는 이 지난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 얽혀 있는 관계들의 10분의 1도 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형사사건 들어가면 1심, 2심, 3심에서 저는 다음 정부 5년 내도록 해도 안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랑 검찰이랑 공수처랑 빨리 초기에 입법적으로 정비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요. 그냥 5년 내도록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재판기관은 재판하고 그렇게 가도록 냅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다음 정부가 화두로 삼아야 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어떤 성장 회복의 비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이 시스템 하에서 내가 생존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정치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가장 급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은 다룰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한숨 넘어가야지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다음 정부 임기를 준비를 하는 저기 모델은 저는 1997년 IMF 위기 극복 그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토론 주제가 한국 사회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전환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주목을 하다 보면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이 한국 사회 대전환의 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국제사회에서 2000년 되면은 밀레니엄 개발의제 해갖고 MDGs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기후위기 과학기술의 발달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속가능 개발의제 해갖고 SDGs라는 것이 나오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복합위기, 다중위기 이런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저는 좀 두 가지 점을 좀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다가오고 있는 위기, 전 세계적으로 대전환의 과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위기 극복을 하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아니면 특정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정치입니다. 이 정치가 제대로 서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약에 정치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미래는 대단히 비관적인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2015년 넘어가면서 비관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뀝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등장이라든지 유럽에서 우파 세력의 어떻게 보면 확대라든지,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한 것도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세계 경제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존에 있는 정치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이 엄청난 문제를 우리는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제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탄핵 사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사태 있을 때는 단지 반동적인 행태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최근에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극우 세력 또는 보수 세력이 이런 복합위기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응 방식이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윤석열 내란 사태를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제 설명을 했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그 광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 응원봉 세대, 다음에 정치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 인사들 중심으로 이 사태를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의 일부 인사들, 일부 세력들의 내란이 아니라 사실상 그 배경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아까 우리 서복균 교수 말에서도 나오지만 낡은 파시즘, 낡은 세력의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광장의 보수 극우는 우리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 젊은 애들 발언대로 딱 하면요, 극우 집회 발언 때에 젊은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구호가 너무 구닥다리, 옛날식의 구호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미국의 마가 구호를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 하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세력, 그다음에 시민사회 운동은 과거로부터 이루어졌었던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보수는 역동적이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뒤에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극우 세력의 움직임은 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확대되어 나갈 건데,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정치가, 시민사회 운동이,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한국의 복합위기 대응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한국이 얼마나 소위 낙관적인 미래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이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복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초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공론화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인데, 앞에서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간단하게 한 포인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광장의 시민들이 어떤 의식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가 실은 논란거리입니다.
응원봉 세대에 대한 부각, 또 젊은 세대에 대한 강조도 그 한 측면인데, 근데 문제는 실은 그걸 둘러싼 논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 왜곡을 일정 정도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시점인가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라는 점에서 한번 그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공론화 조사 결과와 실제 광장의 시민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간극을 우리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메워나가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서 앞에서 12가지 그 핵심 과제들 순서대로 딱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일반 시민들 다른 여론조사하고 비춰봤을 때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 번째에 있는 남북 관계는 약간은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개혁과 경제 이 두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바로 이번 그 윤석열 파면 뒤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게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정작 광장에서 요즘 목소리가 높여 나오고 있는 혐오와 불평등, 차별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음에 일자리와 노동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바로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좀 진보적 시민사회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기후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번 대선이나 이런 데서 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전환 의제를 밝히면서 동시에 그걸 실천적으로 의제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만드는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정치 개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했던 거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세력의 문제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한다면은 6공화국 헌법 때문에 윤석열이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공화국 헌법에 한계도 있죠. 하지만 한국 사회 보수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를 하면서 이 제도적 올가미를 뛰어넘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바로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세력을 키워야 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2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당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민주당이 유지될까요? 실은 우리는 미래가 극우 세력을 주변화시키면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그런 미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극우가 한 보수의 한 축으로 되면서 실제 민주당과 진보 세력 자체가 그들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면서 정치적으로 분화되어 나갈 것인지, 그게 진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는 말이 민주당의 전체 입장이거나 확정된 입장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극우 파시즘 세력에 맞선 압도적 다수의 연대를 위해라는 것입니다. 방금 윤영상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큰 틀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저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극우 파시즘은 그 소수이지도 않고 파괴적이지도 않은 그런 세력이다. 군부 쿠데타 세력하고 친일 세력, 냉전 수구 세력이 보수로 신분 세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탁한 그 보수 세력이 다시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재자의 딸이 다시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총칼로 다시 국회를 짓밟는 상황. 이것은 보수가 감추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극우 일부가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의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보수에다는 모든 좋은 걸 다 갖다 붙이고 혁신에다가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를 이제 고립시키려고 했었죠.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옹호하는 세력들의 정신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힘이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문제입니다. 그러한 국힘의 행태는 이념적 고립이나 단순한 퇴행이 아니라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 일본 자민당처럼 여러 계파를 거느린 거대 보수 정당으로 발전하려는 뿌리 깊은 시도다라고 그 연구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소수의 극우화가 아니라 보수로 포장해 자신을 숨기며 세력을 키워온 친일 독재 냉전 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주가 되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1순위로 정치개혁, 민주주의, 언론개혁이 꼽힌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해 정치개혁 과제로 수기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강화 등이 제기된 것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개혁 과제는 무엇을 바꾸자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 갈등적인 상황, 양극단적인 그 정치 세력이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참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의 갈등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답이 이 대답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옆에 참조로 국가공론화위원회라는 거를 제기했습니다. 헌법 만약에 우리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헌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기를 했는데요. 국가기구로서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헌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 공론화위원회가 주도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사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권력을 잡았을 때 이것이 아주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다가 그냥 말았죠.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8년 전에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석 달 동안 이 광화문에서 촛불 이 시위를 했는데 시민들이 압도적인 노력으로 정권을 교체를 했더니만 대통령만 바뀌고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자. 그래서 의제 공론화를 좀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토론회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토론회가 이후에 계속될 수 있으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이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한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내란 세력들, 내란 잔당 세력들을 이 5년 동안 철저히 이 수사를 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전환 과제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지금도 어젯밤 토요일 밤부터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있는 이 촛불 시민, 응원봉 시민들의 염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